안녕하세요. 채널에 많은 신박한 사연들이 있으니 많은 분들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신혼집에 시댁 식구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에 대해 남편을 교육한 사연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하여 8개월이 된 신혼 커플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으며 최근에 퇴사한 상태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중견기업에서 꾸준한 연봉을 받으며 일해왔지만 얼마 전 사정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아 함께 가기로 한 것이 퇴사의 결정 원인입니다. 해외 체류 계획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신부모님들을 우리 집에서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속이 좁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결혼한 누나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신부모님들은 같은 도시의 시댁에서 각각 3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들은 결혼한 지 8개월 동안 우리 집을 자주 오시며 총 5번 정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실 때는 보통 2박 3일을 머물러 주셨고 현재 우리가 사는 집이 2방짜리라서 시부모님들이 오실 때는 한 방을 내어드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오시면 주변을 구경시키고 맛집에 모셔가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며 즐겁게 지낼 수 있었어요. 저희 신혼가족도 가끔씩 번갈아가며 지난 겨울 몇 일씩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들 방학 동안 집에 온 것인데 퇴근 후에 들어오면 아이들 때문에 정신도 없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해야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데 첫째 신우는 방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밤에도 잔소리가 심해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은 물론 친구들까지 집에 데려오는 것을 즐깁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 출근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날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함께 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친구를 만나는 것은 상관없는데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술판을 벌인 뒤 다음 날에는 젓가 치워야 하는데 남편의 친구들에게 아침에 밥을 주고 보내야 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 피곤하게 만듭니다. 저를 거절한 2명의 친구와 술을 마시러 밖에서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친구와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 남편의 친구라는 사람이 내가 집에서 무엇을 요리해주겠냐고 고함으로 말했대요. 내 기분이 나빠서 신혼집에 와서 자려는 것은 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거나 사회적인 기량이 떨어진 것인지 물어봤어요. 결국 결혼하면 아실 거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 이야기로 며칠 동안 쑥스러워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는 남편이 5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잤는데 밤에 시끄러워서 제대로 자지 못하게 했고 아침에 햇빛을 맞으며 밥을 차려주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쑥스러워한 남편에게 내가 이러한 것들이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집에 누가 와서 자는 것도 불편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제작성할 수 있습니다. 2주 전 주말에 3시간 거리에 있는 시어머니 집에 갔다가 1박 2일 동안 힘들게 돌보고 왔습니다. 밥 차리고 치우고 잠시 쉬는 틈도 없이 조카들을 챙기고 과일을 내놓는 등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 아들 매제들과 술 마시며 즐겁게 놀았는데 이에 정말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가서 하는 일과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마 전에 남편은 이번 주말에 신혼의 가족이 우리 집에 와서 1박 2일을 머물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네 시댁 친척 결혼식이 서울에서 열린다고 하던데 저희 집에서 하루 묵고 다음 날 떠날 얘기였어요. 제가 와서 조카들도 만나고 저녁에 매연과 술을 마시면서 내일을 생각하며 얘기를 나누었는데 10시 나왔어요. 그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녁도 준비하며 손님이니까 식사 비용도 우리가 내기로 했고 다음 날 아침도 준비하며 조카들에게 용돈도 주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자마자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한 일에 대한 고마워하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저의 노력을 당연시 여기던 남편이 신이 나서 설교하는 것에 저도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커져 열만이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형님 내가 이번에 우리와 함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집에서 자는 건 안 돼, 하고 말했어요. 어이없다는 듯이 그럼 눈에 어떻게 하라고 이렀는데. 저녁은 우리가 외식해서 해결하고 호텔을 잡아서 작곡가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싫으면 당일에 예식장에 가서 바로 내려가던지 하면 되겠지 했더니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내가 싫으니 말이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집에서 형님네 가족을 묵히고 싶으면 그날 난 호텔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형님네 집에서 자면서 저녁은 외식을 하면 돼 하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면 당신이 음식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밤에 당신 내용이랑 술판을 벌이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다 치워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주말에 출근하는 날도 하다고. 저는 전업주부인데 말이 견 약과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정말 의미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내가 퇴사한 것이 집에서 놀고 싶어서 한 것이냐? 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해외 관련해서 내가 얼마 전에 퇴사한 것을 잊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후가 뭐가 중요하냐? 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퇴사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던 때 우리 집에 시댁 식구들이 나 당신 친구들이 오면 그때 치닥거리 누가 다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친정 식구들이 나 홀로 손님들이 와서 잠깐 머물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 내 손님들이 방문해도 자고 떠나면 나도 그렇게 뒤치닥거리나 다 해놨을 거라고 물어봤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줄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당신과 마찬가지인데 누군가가 알아서 했을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불리하면 입 다물고 삐져있는 것이 전문이에요. 그래도 이번에 형님네가 오면 나는 호텔에 가서 잘 것이고 돌아올 때 알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면 일하는 사람은 나 혼자이고 당신에게 수고했다, 힘들었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지만 앞으로 시댁에 갈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집에 손님 오는 것이 싫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겠어요. 시댁에 가서 제가 고생했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집에 손님들이 왔다 가면 같이 치우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편이 했다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 시줍는 일을 제가 한다면 제가 못하는 일을 남편이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내가 못하겠는 일을 상대가 하면 수고했다고 하며 서로 힘을 주어야 부부가 아닌가요? 이번에 남편이 아는 것을 봐서 언닐 나가면 남편이 해외 나갈 때 저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아깝긴 하지만 인연 아는 것이 되겠죠? 신운을 가지고 오는 날에 호텔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 호텔을 예약했다고 말하고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어요. 오늘 또 억지 부리면 직장 알아볼 생각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면이 넘치는 행동이네요. 쓰니님께서는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번 사연은 실행일을 다하고 구박만 받던 며느리에게 반전일이 일어나 신미운동 서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에 결혼한 지 10년 넘은 며느리에게요.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고 혼자 사시는 시아버지 살림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이에요. 신혼부인 두 사람 다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서 다정한 동생과 수다스러운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에 많은 고민을 안겼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댁에 방문할 때는 몇 일 전부터 무작정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결혼 전 시댁에 처음 가서 인사를 드릴 때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웃으시며 나를 맞아주셨어요. 아버지도 특별한 말은 없으셨지만 그렇게 애매하게 보이지는 않는 분이셨어요. 언니의 따스한 집며느리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었지만 착한 시아버지에게 끌리게 되어서 환자이신 시어머니께서 계신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우리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결혼 후 첫 김장을 할 때 제 허리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고생했지만 김장 몇 날 전부터 시댁에 함께 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배추를 자르고 소금물에 담아 김치를 담가 시부모님과 함께 했죠.
제가 가지 않으면 아픈 허리를 안고 일을 하실 거니 건강이 안 좋으신 장모님과 장인님이 다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장강이 들어와서 김치 속에 손을 넣고 일하는데 제가 파스를 붙여가며 단인이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수육을 삶는 것을 보라며 했습니다. 앉아서 김치를 속에 넣고 손질하는 일을 아픈 몸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가스불 옆에 의자를 놓고 수육을 했습니다. 삶는 일만 했습니다. 일하다 말고 작은 신우가 들어와서 밥을 차리고 해서 밥을 먹고 나갔는데 그때서야 시동생이 내가 오더군요 하여 와서 일하는 쪽을 조금 도와주고 김치를 먹으러 가버리더군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전날부터 가서 점심때부터 하루 종일 가족이랑 모두 치우고 있으면 저녁 때나 드실 수 있도록 신세를 지은 후에 동생은 와서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요. 차례를 지냈으면 시부모님께서 오신 선물을 챙겨 부리다 보니 급히 친정에 갈 준비를 해야만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일은 다시 제가 처리하게 되었죠. 이런 일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는 시부모님께 원망이 불현듯 솟습니다. 고생을 당연히 하는 저에게 아버지는 말이 많은 편입니다. 이름조차도 거의 불러주지 않으면서 챙길 것만 챙기는 십자매 중 막내인 저에게는 아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딱 나에게만 잔소리하고 역정을 푸시는 어머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잡은 적도 많았습니다. 신랑이 아버님께 고생하는 며느리에게 무례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며 신랑을 향해 큰 소리를 쳤어요. 시어머니는 몸도 안 좋으셔서 참 유순한 분이시라 누구 편을 들어주지도 못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중간에서 신랑도 괴로워했습니다. 몇 년이나 그렇게 살아보니 식사해도 원래 행동은 그대로였지만 잘 미워하는 생각도 조금 무뎌져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신랑을 잡아서 나와 신랑이 함께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단 혼자 괴로워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신랑이 가정적이며 나와 아이들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라서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니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언제나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고 과일을 깎아 모아 과일이 담긴 접시를 수줍게 내밀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 살아계실 때는 존재감이 별로 없으셨던 분이라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따뜻한 분으로 큰 존재감이 남아있어서 그러한 것 같다. 아직 가끔 시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우울할 때가 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에게 학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시아버지는 완강하게 거부하셨다. 시아버지 성격을 맞춰 드리기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힘내고자 한다.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댁에 가서 살림발을 드리고 왔습니다. 신우들도 매주 오진 않지만 주말에 시댁에 자주 와요. 신우들이 시댁에서 만나면 저는 주방에 안 들어가고 신우들이 저보다 살림 경력도 더 있고 음식 솜씨, 살림 솜씨가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매주 가서 아버님 반찬과 살림을 해드리니 신우들이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처음에 시아버지는 이러한 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신우들과 식사를 대처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거의 매주 가서 시작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받아들이고 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내 집도 아니고 온의 살림도 아닌데 왜 신우들을 대적해야 한다는 건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서 아버지께 만약 그렇게 사위로 대절을 바라시면 직접 하시라고 했습니다. 신우들이 나서서 매주 와서 아버지 돌봐드리는 애한테 그러신 약 오막 뭐라고 하는 것을 듣는 중에 집에 와버렸어요. 그 후로 아버지는 크게 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것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주말에 시댁에 신도들과 우리 모두가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모이라고 하셨는데 집과 집 옆에 붙은 땅이 조금 있는 게 저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셨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에 놀라서 무슨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큰 신호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시매부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설명하시는데 며칠 전부터 시아버지께서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과 땅을 우리에게 명의를 전달해주고 싶으신데 시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저희와 심해 부들에게 공동 명의로 이전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저희가 지분의 반을 가지고 신호들은 나머지 절반을 가지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신호들은 심해 부들과 상의한 뒤에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에게 주는 게 좋다고 하셨대요.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니 혹 법무사가 있으면 증여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시는데 제가 시동생네는 어떻게 하려는지 여쭤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고 역정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긴 소리 말고 증여에 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알아서 하실 테니 누구에게도 시동생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말미에 아버님은 모아놓은 돈 있으면 세금 내고 부족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재산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이고 나중에 당신이 늙어서 힘이 떨어지면 모시고 살 생각 말고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세금 때문에 세무사와 통화했더니 집과 땅을 합해서 시가가 8억을 좀 넘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전부터 시댁 재산을 받고 싶은 손님이 신뢰를 재선 안 받는다면 안무의 시들을 모시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미운 행동에는 몰라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저희에게만 깐깐하게 무시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0년 미운 행동 서도 시아버지도 보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재산 몇 번 사용하다가 시종 선생에게 열 미워서라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람 마음 참 감사해요. 큰 돈을 바꾸지 못했지만 아버님의 깐깐한 성격과 잔소리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약간 웃긴 면도 있었습니다. 돈이 가진 힘이란 걸 느낀 적도 있었고요. 얼마 전 주말에 시동생인 내가 시부모님 댁에 갔었습니다. 저도 있었고 신호들도 도와주었는데 시동생은 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형에게 왜 주셨어요? 라며 난리를 쳤어요. 아버지는 시동생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널 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차분히 설명하셨지만 시동생은 듣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며 소리 지르며 소송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할 테면 해보라고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할 것이냐고 하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서는 작고 자식이기도 하며 며느리이지만 억울하다며 신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가관이었어요. 큰 심해부가 동서에게 작은 처남의 댁은 시댁에 관심도 없었으니 재산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처남이 결혼할 때 집값은 장인어른이 보태주셨으니 넘치게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했습니다. 신호도 이도 안 받아주고 아버님도 완강하게 나오시는데 시동생과 동선을 한참을 난리를 치다가 결국 가더군요. 큰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들려서 당황스럽고 떨리기도 했을 때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시동생에게 화가 났습니다. 시댁에 와서 아무 일도 제가 한 적이 없고 김치도 먹고 챙겨간 것만 하는데 얼마인지도 몰라서 화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보태졌지만 이렇게 바뀌다니 안 한 것인데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올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물론 제가 한 것에 비하면 아버지께 넘치게 받은 것은 맞기는 하지만 동서가 얄미워서라도 조금이라도 떼줄 마음은 안 생겼습니다. 한동안 시동생과 동서는 아버지를 전화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제 신랑에게 시동생과 동서를 휴대폰에서 차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문자도 자꾸 온다고 차단할 수 있느냐고 물으셔서 문자도 차단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해서 저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가 억울할 것이 뭐가 될까요?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시댁에 데리고 가지 않겠냐며 긴장할 때는 돈도 한 번 안 내고 일도 안 하고 김치만 가져다가 동서 친정의 인심을 쓰지 않았느냐고요.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버님께 평생 아프면서 살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서는 우는 척을 멈추고
저에게 욕심 많은 무슨 하나를 하면서 욕을 했더군요. 얌체 같은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 막장인 줄은 몰랐어요. 욕한다고 돈 나오겠냐고 비아냥거리며 우리 외제차를 알아보러 갔다가 차캐 예약하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차 얘기는 나도 모르게 나온 거짓말이었어요. 얻는데 동서가 약 오르라고 한 것이었어요. 가끔 동서가 제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를 꼬드겨서 돈을 빼간 며느리라고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카카오톡을 받았을 때는 화가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번호는 또 수신 차단을 했나 봐요. 카카오톡을 차단할까 했다가 저도 대꾸 좀 해주세요. 나는 받았고 너는 못 받았지? 시댁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친정한테 잘했으니까 친정에 가서 말해달라고 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말했어요. 동서는 저희 아이들에 대한 악담까지 하더군요. 전부 대꾸하기 귀찮아서 가끔 놀리듯이 대꾸를 해주다가 언제부터인가 동서가 카톡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카카오톡을 저는 보냈어요. 우리 사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도와드렸는지. 힘들게 하지만 보람 있어서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동서는 욕설과 저주를 답장으로 보냈지만 예상했던 대로 웃음으로 대답했어요. 성민은 엄하시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다 아시고 살림을 다 하시며 살아오신 것을 생각하면 의리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재산을 받았다고 아버지를 찾는다면?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성수고에 고생하는 자식들은 재산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요. 잘 되었습니다. 쓰니님은 의리도 있고 착한 분이신 것 같네요. 다이어는 바람을 타고 집을 나간 남편이 이제 와서 돌아올 것이라고 해서 쓰니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남편을 내쫓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대학생이고 딸아이 둔 불식 맘입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통해 인간관계의 불안함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부정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보았고 그 고통을 돌려주고 싶어하는 분들의 글도 많이 봤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그 배우자는 언젠가 자신이 저지른 부정의 책임을 지고 신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 절정을 맞이한 시기에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일을 성실히 해왔지만 이혼 후에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책임감으로 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 직업은 안정적이어서 더 노력해도 상관없지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엄마의 모습에는 조금이라도 흠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에 이혼한 여성으로서 유혹도 있었겠지만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삼아 평범한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이 아빠의 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특별한 일이 없기에 아이들과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카를 렌트하여 다니기도 하고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도 캠핑을 무척이나 즐겼고 현재도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이 운전면허를 따서 차박이라는 활동도 합니다.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와 아이들의 아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픔을 겪은 고아나 마찬가지인 청년이었습니다. 누님과는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이들의 아빠가 힘들게 자랐기에 혼자 힘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해 꿋꿋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모두 그분의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저의 아버지를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아끼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나는 전생에 어떤 덕을 쌓아서 나와 같은 부인과 우리 가정의 부모님과 같은 장인, 장모님을 만나게 되었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냈습니다. 두 딸이 태어나고 아버지와 함께 노력하여 경제적으로도 아이들을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놓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세요? 저도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그 수상한 행동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아빠의 휴대폰을 뒤져봐도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내역에서도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 아빠의 휴대폰이 울려서 무심코 확인해보니 정말 상상조차 못할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이들 아빠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40대 중반이신 싱글 여직원으로부터 보고 싶다. 빨리 만나서 하고 싶다. 어제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 등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메시지 내용과 서로의 신체를 찍어서 주고받은 사진들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상대방을 의심했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내용들을 계속 읽어봐야 했어요. 캡처해서 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애들의 아빠와 그 여자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카톡과 비슷한 다른 앱을 이용해 통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할 때 그 앱을 설치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삭제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종종 새벽에 일어나 그 앱을 설치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나서 다시 삭제하는 식으로 서로의 그리움을 달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애들의 아빠와 그 여자는 외도를 할지도 모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도 살펴보았지만 그 여자를 만날 때 블랙박스를 놓았는지 확인해도 특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카톡 내용을 애들의 아빠에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리석게도 아이들의 아빠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를 바라느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자신의 부정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것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아이들 아빠에게 그는 저와 이혼하길 원한다고 말했고 이에 따라 서로 가족을 두고 나갈 것이며 아이들 양육비를 제대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의 아빠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들여 마음을 달래려고 하였지만 결국 저는 발을 했나 봐요.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가기 위해 아이들과 저에게 돈과 모든 것에 대한 아무런 욕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내가 애들의 아버지에게 너무 소홀했는지 또는 매력적으로 비춰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이들의 아버지의 태도로 보았을 때 제가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고백하지만 그때 바보처럼 아이들의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것입니다. 아들들의 아버지인 저는 애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적인 의견과 그에 딸린 많은 댓글들을 읽으면서 바람을 안 피운 남자는 있어도 한 번이라도 바람을 피운 남자는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나온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사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못난 딸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저 때문에 부모님이 속상해하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아나 마찬가지로 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아빠에게서는 아들처럼 대해주고 신혼집이며 살림살이를 전부 도와주었는데 애들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애들 아빠는 제게 부정의 의심을 품고 나서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셨고 친가 부모님께서 연락을 피하셔서 매우 답답해하셨습니다. 답답하고 분해하셨던 아버지는 애들 아빠를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회사 프론트에서 애들 아빠를 불러내려 해도 만나주지 않아 로비에서 애들 아빠와 싸우려던 사람까지 경찰이 호출되는 일도 있었다고 엄마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부모님께 죄송했던지 어서 애들 아빠를 내 인생에서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들들, 아빠가 몸만 나가는 대로 결정하고 이혼하였습니다. 결혼할 때 약속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아이들도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였죠. 그래서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혼자 직장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체크하며 하루를 걱정으로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오면서 딸들과 함께 여자 셋이서 캠핑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캠핑을 위해 다니던 캠핑장이 어느 정도 적응되자 우리 가족 힐링을 위한 캠핑으로 변신했다. 고기를 직화로 굽는 것보다 통삼겹살, 꽃갈비를 사서 버무려 초벌을 하고 훈연하면서 굽는 것이 더 맛있다. 어떤 캠핑장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주중에는 열심히 각자의 할 일을 하면서 틈틈이 캠핑 계획을 세우며 캠핑장을 가는데 밤에는 딸들과 여자 3명이 끝나지 않는 수다를 나누면서 생활했다. 애들의 아빠는 나와 같은 직종에 있어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애들의 아빠는 나와 이혼한 뒤에 잠시 재혼하고 이전 직장에서 뻔뻔하게 다니던 것을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한다. 그 여자의 집안은 재력이 매우 풍족해서요. 두 분이 함께 가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직장 동료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가지고 돌아와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이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처음에는 씁쓸했지만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최근에 예전에는 통장 거래만 하다가 오랜 기간 동안 접촉이 끊긴 아이들의 아빠가 연락을 줬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번 정도만 전화로 소통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고 나니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무슨 문제인지 물었더니 만나서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애들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애들 아빠와 나는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 아빠와 재혼한 그 여자는 저와는 다르게 엄마나 이모처럼 아빠를 챙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퍼진 아줌마와 같은 외모였지만 모성애를 느끼게 해주고 자신을 위해 평생을 엄마처럼 헌신할 것을 같은 느낌으로 끌리고 성적으로도 애들 아빠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빠져들어 나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그리워하고 그리울 뿐입니다. 아이들도 나와 같이 배든든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들의 문제를 알아주면 더 좋아할 것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의 사랑복을 입는다고요?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애들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판단하고 아이들 문제로 만나자고 했는데 그 아이들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그게 다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앞으로 좋은 아빠가 되어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애들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애들 아빠의 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며칠 뒤에 애들 아빠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기도 애들 아빠와 친한 사람에게 건네서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애들 아빠와 결혼한 그 여자의 집안이 처음에는 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전부 거품이었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여자 집안의 배경 언젠가 연쇄 폭발하듯이 터져서 그 여자는 우울증에 걸리고 더 이상 직장을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다 죽어가는 행색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애들 아빠가 저에게 만나자고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없는지를 알겠습니다. 그 여자의 엄마 같은 매력과 집안의 재력을 보고 저와 아이들을 버리고 나가서 그 여자와 재혼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지니 다시 저와 아이들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 아빠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도 저에게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참으로 놀랍도록 염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친 인간이 아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서 아이들과 솔직히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생이고 성인이라 알아들을 것 같았으니 말이요. 주말에 아이들과 캠핑장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대략적으로 알 것 같지만 애들의 아빠와 이혼 배경, 아이들이 아빠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해 믿음, 그리고 최근 만난 분과 함께한 얘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모든 얘기를 아이들에게 공유했어요. 아이들은 의외로 침착하게 들었고 모두 듣고 나서 저에게 감사했다고 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아빠가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하는데 저의 노력을 이제야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의 아빠가 아직 어린 아이들을 속이려 할지도 모르는 걱정을 했었는데 안심이 되었어요. 며칠 후에 저녁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는데 집에는 저와 큰 아이만 있었네요. 작은 아이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인터폰을 누르니 애들 아빠였습니다. 당황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을 때 큰 아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애들 아빠는 들어와서 큰 아이에게 요즘 왜 연락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와 함께 한 대화를 큰 아이와 제 앞에서 반복하며 자기가 다시 돌아올지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할 가치도 없다며 그냥 돌아가라고 답했습니다. 애들 아빠는 이리저리 주장하며 우리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은 아이가 등장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작은 아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는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는 대답해야 할 가치가 없는 소리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의 반응에 힘을 얻은 것인지 큰 아이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자신이 너희를 낳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했고 키웠는데 이런 것을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 말에 작은 아이가 아빠가 한 행동을 모두 알고 있고 어떤 이유로 돌아오려 하는지도 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아빠를 우리가 다시 받아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니까 더더욱 그럴 수 없다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게만 봤던 작은 아이 말에 좀 놀랐네요. 그리고 큰 아이가 얘기를 하더군요. 인터넷에서 글들을 읽어보면 아빠 같은 사람이 나중에 힘 떨어지면 버렸던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부양 의무를 요구한다던데. 우리에게는 그런 걸 요구할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요. 친부모라도 부양 의무를 포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큰 아이는 알고 있다고 애들 아빠를 똑바로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기들과 엄마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재혼 여자와 살고 있는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않으니 이제 와서 또 그 여자를. 아빠가 우리를 배신하고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툭하면 배신을 하는 아빠가 무섭고 소름 끼치는데 뭘 믿고 어떤 왕래를 해야 할지 말이다. 저는 마음속에서만 맴도는데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빠에게 하는 말들이 정말 시원했어요. 아이들 아빠는 아이들과 저의 생각을 확실히 한 뒤에 더는 말을 못했고 일어나더니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라고 말했다. 둘째가 웃으며 아이들 아빠에게 어떻게 키우고 뭘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라고 물었고 아빠는 엄마와 우리를 버리고 이상한 여자를 찾아 떠난 이상한 사람일 뿐이라며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아빠가 떠나자 큰아들은 긴장이 풀렸다. 풀려서 한숨을 내며 우울했다. 하더라고요. 큰 아이가 그러니 나도 좀 우울했는데 작은 아이는 웃으면서 신나하더군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저는 큰 아이에게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얘기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도 웃기게 하고 신나게 해서 큰 아이와 저도 기운을 차리게 했어요. 애들 아빠가 왔다 간 것은 금방 잊고 수다를 떨었는데요. 작은 아이의 주도로 그냥 별일 없던 어느 날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애들 아빠가 왔다고 며칠 동안 애들에게 더한 말을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을 보내며 그 후에도 애들아, 아빠랑 헤어지는 건 안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아빠랑 관련해서 상처받지 않았나 걱정했는데 이번 일로 안심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잘 해오니까 제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아리들의 조부모님께도 아빠와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뻐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 대해 걱정 안 하시고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애들에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이상한 소리를 하던 배신자 주제. 한동안 아빠가 매우 열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애들 아빠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거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애들의 아빠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과거로 남기고 애들과 즐겁게 살기 위한 계획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애들의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불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안시빌은 사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좋은 어른들의 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거나 결혼하게 되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글을 쓰시면서 재미있게 웃으니 자녀분들을 이렇게 유쾌하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이야기를 제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이야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